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또 중국을 봤죠. 이번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뉴스 전해주시죠. 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지만 이 아베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만큼 이 아베노믹스의 실행자 격인 구로다 총재가 책임지고 일본은행과 일본 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 니혼게 이자의 신문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구로다 총재의 연임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금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외적인 변수와 구로다 연임 시 아베노믹스 전망까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참 BOJ는 지금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조작, 그리고 양적 질적 완화는 2차원적인 금융 정책 기조는 앞으로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재 막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성장률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사히 맥주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가격을 올렸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택배라든지 세탁비 인상, 그리고 그 택배와 관련된 비용들이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운송비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년 만에 일본은 그야말로 디프레션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기 위해서 아베를 비롯해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정책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정책들이 조금 더 펼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건 2019년도에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경기 하락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그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이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네. 물가가 뭐 좀 낮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아닌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 실업난이 난리라서 우리가 항상 일본을 쫓아가서 네. 저는 일본도 그런 줄 알았더니 구인난에 일본은 앞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니까 경기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결국은 뭐 이번에 아베가 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도 결국 경기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일본 선거는 이게 갑자기 그 기존에는 아베가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선거하고 난 물러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또 할래 그러고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한 거고 보통 이제 뭐 의회 총해산하고 이제 네. 총선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각제의 특성인데 그러면은 이게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낮아져서 총선 선언을 한 거면 물러나고 해체되고 신진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참 우리가 결과를 보고 묘한 게 저럴 거면 왜 선거를 했나 싶은 거죠. 네. 오히려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몰락하고 있던 정권이 압승을 해서 사기 집권을 또 새로 열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압승도 보통 압승이 아니고 아주 위험해진 게 지금 이 중의원에서 321석이 개헌 의석이에요. 네. 3분의 2를 넘겨서 개헌할 수 있는 아베의 이제 가장 강한 욕망은 개헌입니다. 네. 내가 평화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총리가 되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보통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네. 이번에 한 발 물러섰어요. 군대라는 용어를 빼고
그러니까 자위대라는 지금 있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위대는 완전한 군대는 아닌데 네. 지키기만 하는 군대가 자위대잖아요. 네. 하지만 자위대라도 헌법에 이 명문화해서 네. 어쨌든 군대에 준하는 조직을 갖는 보통 국가 총리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착착 가고 있는데 개헌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3분의 2의 의원들이 동의하면 개헌되는 게 아니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과반이 또 국민 찬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아베는 시간을 볼 거예요. 개헌 가능한 여론이 도달한 시점에 밀어붙일 텐데 일단 개헌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는 됐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결과냐? 결국 우리나라 언론은 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아베의 선대 본부장을 해줬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김정은만 때리면 네. 아베한테 이제 민심은 쏠리는 일본에서는. 이 아베가 무슨 말을 하냐면 봐라, 일본 열도 위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닌다. 네. 이거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헌법도 고쳐야지.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아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많은데 아베가 가장 궁지에 몰렸던 건 사학 스캔들이에요. 네.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총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게이트로 흘러가다가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 해서 이제 투표를 한 거니까 네. 압승을 했으니까 그건 면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히. 지금 그것을 이제 그 효과를 노린 건데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아베 앞에서 아베 그만 내려오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아베는 김정은 이제 비판만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쨌든 잘 먹혔습니다. 선거 전략은 성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의 이면에는 일본의 고령층 혹은 젊은 층이 경기가 괜찮다. 그렇죠. 일본 경기가 살아났다. 여기서 수장을 바꾸면 또 힘들어져.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데 기관사를 교체할 이유는 없지. 이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것도 있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일본 선거 제도는 민의를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정당 독재. 네. 방금 뭐 얘기하셨는데 바로 뒤집어서.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그 선거할 때 국회의원을 뽑는 그 사람들의 그 주요 그 지지 세력은 후원회.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 조직이 자원하는데요. 자민당 같은 경우는 70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 조직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그리고 그 구로다의 그 양적 질적 완화로 인해서 호주머니 찢어질 정도로 기업인들한테 돈을 아주 싼 가격에 줬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마이너스 금리를 들어오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그 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90엔에서 지금 115엔까지도 하락을 했더니 기업 입장에서는 입이 찢어질 정도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자민당 의원 수의 5분의 2는 항상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세습 의원들입니다. 그건 무슨 막부 시대를 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두고서 지정석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석 의원들이 자기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 정치 그 패밀리로 또 만들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다시 공주 의원이라든지 도련님 의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결정적인 그 판단은 아무래도 그 야권의 분열이라든지 북한 핵 위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치 구조에 동의를 하면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자민당이 이렇게 압승을 하는데 네. 자민당만으로 이제 개헌 의석이 부족하니까 연정을 하는데 이제 공명당이 있죠. 네, 네. 거기다 신생정당이 결은 다른데 몇 석 못 얻었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의 의석인데 개헌에는 동의하는 정당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야당이 너무 약세인 건데 그렇죠. 전통적인 기존 민주당이 쇠퇴하고 이번엔 해쳐모여해서 입헌민주당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약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힘의 우위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저는 지금 말씀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민의가 반영이 되는 대목이 포착됐는데 그 민의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민의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정치권이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 선거부터 18세까지 투표 연령을 낮췄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18세가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10대, 18세, 19세, 20세가 거의 보수 우익이에요. 일본에서.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지표를 보고 일본의 미래가 있는가 고민을 하는데 네. 그게 경제적으로 지금 괜찮잖아. 우리 뭐 등따스고 배부르잖아. 혹은 김정은이 나쁘니까 아베 총리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딸려갔다면 그렇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일본의 의식은 우리가 민도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좀 암울합니다. 우리한테는 안 좋은 메시지죠. 우리한테 안 좋은 메시지죠, 네. 분명히. 미국인들은 좋은 이야기죠. 미국은 좋아하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우리도 일본과의 그 오래된 묵은 앙금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네. 어떻게 보면 안보는 네. 우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네.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것만 취하면 되긴 하죠. 역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역사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는 네. 거니까 그건 뭐 또. 자, 미국은 중앙은행 총재 바꾸기로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미국만 내년 초임 기간이라 지금 한중일 다 내년 초죠. 네. 네. 한국 또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은 현 말하자면 총리가 더 권력이 공고해졌고 양쪽 다. 네, 집권 연장.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은행 총재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겠죠. 손발이 짝짝 맞았으니까. 아 그래요? 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해왔던 걸로 봐가지고는 호흡을 너무 잘 맞춰줬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저렇게까지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많은 돈들을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으니까 네. 아마 제가 아베라면 결코 뭐 바꾸는 일은 바꿀 없지 생각은 않겠- 없다. 예, 예, 그럴 원래 것 같습니다. 돌격대장은 그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구로다는 아베 돌격대장이니까요. 네. 또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중국은 중국 여긴가? 이번 그 전인대 동안에 장관급들을 다 교체하는데요. 27개 장관들을 다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럽니다. 네. 근데 중앙은행 총재는 중국에서는 서열이 27개 그 부처 중에서 23, 24위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독립적인 금융 정책을 짜거나 위험 관리를 하거나 뭐 그러는 정책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보다 발전개혁위원회라든지 자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더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앙은행 이하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해서는 그 금융감독위원 그 장이죠. 네. 이쪽에서 그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국유기업이 사고가 나더라도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서 옹호를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그 리밸런싱을 좀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상이 강화되더라도 앞으로 그 중앙인민은행장이 바뀌더라도 지금에 있었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거기는 그 이제 일본은 돌격대장이 계속 갈 것 같고 네. 중국은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바뀌더라도 그냥 똑같을 거다. 네, 그리고 바뀌나 안 바뀌나. 두 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에 교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네. 보면 그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보다 재무부가 더 셌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인민은행의 뭐 총재 이름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인민은행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인민은행은 그냥 돈이 오가는 창구고 채널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금융 재무 쪽에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결국은 1인자는 시진핑인데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를 통해서 이제 풀려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이 인민은행의 뭐 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의미가 없고 일본은 쭉 가고 미국은 바뀌는데 우리는 그다음 질문이 네.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내년 어떻게 3월이죠. 돼요? 저는 이주열 총재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내려오고 네.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제이노믹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지금 이주열 총재는 초이노믹스 시절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럼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교체됩니다. 3월에. 교체된다. 네. 뭐 하긴 그러겠죠. 근데 그 제이노믹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할 역할은 별로 안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많고 정부가 할 일이 국회가 많고. 승인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그렇죠. 결국은 행정부와 국회의 싸움으로 계속 갈 건데 네. 다만 한국은행은 그 기반에 금리하고 통화 이 정책적으로는 안정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글쎄 이제 저는 그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가 지금 꽤 심각한. 네. 뭐 괜찮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저렇게 부동산을 때려 누르고 뭐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지금까지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에 굉장히 인색했던 편이고 한국은행 출신이면 원래 금리 인상에 매파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매파란 말이죠. 그런데 늘기가 아닌데도 금리 인상에 좀 인색했었고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제이노믹스를 뒷받침하는 총재가 올 텐데 경기를 죽이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은 이주열 총재가 이제 3월에 임기 끝이니까 네. 임기가 그 한 5달, 6달 남은 상황에서 네. 금리 인상할 수 있겠는가. 벌써 이제 여름부터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못하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한 번쯤은 할 여지가 생긴 게 네. 공약처럼 얘기한 게 성장률이 2.8, 2.9에 걸치기만 해도 네. 한 번 올릴 필요는 있다. 우리가 0.25씩 올리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나가기 전에 한 번 올리고 나갈 수 있겠네. 올해 내가 이렇게 한번 정도 예상을 예상하죠. 했는데 지금 3.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네. 성장률이.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중국하고의 갈등까지 풀려서 연말 연초에 조금이라도 뭐 이제 과거에 유커들 좀 들어오고 네. 화장품 수출 좀 뚫리고 배터리나 뭐 자동차 이제 네. 이 중공업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공업부터 풀려서 약간 플러스 요인이 생기면 3.0% 넘기면 문재인 정부 천년도의 결산이 괜찮거든요. 네. 그럼 금리 인상 포인트가 온다. 여기서 안 올리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주열 총재가 3월에 교체되기 전에 한 번 인상하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가늠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출입기자들 한국은행 출입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분위기 어떠냐? 그러면 11월 30일 날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올해 계속 올릴 하는데,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미 저는 현재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정말 총화단결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경제수석이 그랬잖아요. 그 금리 안 올리고 어떻게 뭐 대출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왜 자꾸 옆에서 우리한테 찝쩍찝쩍 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뒤가 되게 땡기는구나. 저런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정부는 올리려고 기조를 잡은 것이고 거기에 결국 소수 의견을 통해서 화답을 한 것이고 경제 성장률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도장을 찍은 상황이다. 30일 날 올라갈 것 같다. 뭐. 예. 사실 이제 정부가 그래도 그 가계부채 대책은 좀 현명하게 지금 해가지고 나가는 것 종합적으로 같아요. 냈죠. 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부터 먼저 좀 눌러놨고, 뭐 물론 시장에서 불만은 많지만 네, 대출 눌러놨고, 쪼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만들어냈고, 거기에 사고가 터지면 부채 탕감해 주기까지 다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선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가 그거는 순서를 잘 맞춰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응하는구나. 저 정도면은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자영업자 대출 규제는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자영업자들 중에 부동산 업자들이 월등히 금액적으로 많으니까. 그것도 있고 예. 또 자영업자들이 또 네. 자영업용 수요를 담보대출을 부동산을 갖다 대니까. 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된 것은 너무 막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리츠 쪽을 조금 네. 상당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리츠 쪽으로 해소를 해라라는 거죠. 소액으로 예, 예, 예. 분할해서 투자해라.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이제 리츠에다 자기 부동산을 맡기고 그걸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결점을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의 통로도 조금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그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들어서. 자, 아베노믹스는 뭐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긴 보는데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터무니없는 정책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터무니없는 정책이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20년을 정말 허리띠 쫄라매고 힘들게 산 겁니다. 네. 지금 경기가 좋아진 건 여러 지표로 확인이 되는데 네. 개인들의 성향은 여전히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요.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이제 쌈짓돈을 그냥 모아놓고 있고 네. 뭐. 젊은이들도 요즘에 취미가 저축이라고 하네요. 일본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그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요즘에 욜로족. 네. 일본도 젊은 친구들은 뭐 오타쿠들이 많으니까 네. 덕후질을 하고 뭐 이렇게 네. 갈 것 같은데 저축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년 동안 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풀리려면 또 5년, 10년 걸리는 거죠. 네. 아, 써도 괜찮구나.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써도 되는구나. 이게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네. 내수 진작 이런 게 될 텐데 일본은 이게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라는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가 없는 정책으로 터널을 밀고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럼 저는 그게 바로 연상되는 게 이 버블 언제 터질까? 그럼 터널 나온 거는 빛을 잠깐 보니까 좋지만 네. 펀더먼털이 탄탄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이 요즘 조금 바뀌는 게 체감적으로 일본을 보면 저축을 하면 버블이 안 터질 수도 있겠구나. 소비가 막 갑자기 확대되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탈 텐데 네. 그들이 자금을 비축해 둔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이제는. 그러면 버블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학적인 설명은 사실은 아베노믹스는 안 된다고 봐야죠. 정론으로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임금 인상 속도가 늦다는 거죠. 왜 그런 거니? 파트타임이라든지 그 일용직 그 근로자들의 임금 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베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면 이 부분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띵주들이라 그러죠.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담보로 이걸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개인 소비를 늘리는 이런 호재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2019년도에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동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하락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세가 한 20%인데 이게 신축적으로 운용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주택 구입 시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더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2019년까지는 계속 이런 그 아베노믹스를 밀고 나가고 양적 질적 2차원적인 금융 완화 정책도 계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은 계속 나홀로 화랑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화랑이라고 해도 그렇게 또까지 심하게 화랑은 아니잖아요. 세계 경기 사이클의 제조업 강국이 결국 세계 경기 사이클이 우상향하니까 그대로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삼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의 그 설비 투자 이렇게 라인 쭉쭉 깔 때 거의 대부분 일본 장비 갖고 와서 그렇죠. 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는 경기가 동행을 하고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가 깔리면 일본 업체들의 기계 수출은 계속해서 느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웨이퍼도 들어와요. 예, 기계 수주하고 그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 상승까지 가면 이렇게 엮이면서 운도 참 그러니까 제조업 그 경쟁력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운도 따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엔저예요. 일본으로 여행을 한번 가볼까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원엔 환율이 977.5. 1000m를 깨진 지가 꽤 됐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당분간은 엔저가 지속된다고 봐야죠. 그러겠죠. 네, 특히 원 대비는 네네. 원은 지금 강세로 가고 있고. 예. 네. 그러면 일단 엔저 시대에 놀러 갈 만한 일본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얘기해 주시면.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지난주였으면 오사카를 가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할로윈 데이를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덕후들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건 좀 이제 젊은 층이 좋고요. 네. 이 겨울 나시고 이제 3월 말 4월 초 가시면 이제 뭐 벚꽃 날릴 때가 일본은 아무래도 제일 아름답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이제 중산층 서민들이 일본 여행 선호가 요즘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 이 10군데 중에 3군데, 4군데가 오사카, 도쿄, 교토를 포함해서 다 일본인데 엔저 호황을 이제 일본의 관광 여행 산업이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상대적으로 사드의 압박 플러스 그러면은 이 한국에 대한 일본으로 또 엔저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갔던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본 갈 여행 계획 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요. 예, 앵커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국내로 가세요. 저는 해외여행 안 가요. 저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안 갔어요. 네. 제주도 중국인들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한가하고 뭐 바가지 그렇게 안 씌우고 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 오기 전에 빨리 출장 갔다 오자고 갔지. 좋죠.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 꼭 한번 가고 싶은 데가 홋카이도에
원숭이들이 저기 온천욕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올 때 가면은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영어 시간에 자꾸 수학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엔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하고 그래도 여전히 경합해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은 이제 경합도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경합하고 있는 산업이 워낙 많은데 이게 일단 우리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나 어려움이 될까요? 실제로 그 우리가 사드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주저앉았다. 사드 최대 피해주를 현대차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중국 판매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신차 나와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유럽 차들과 더불어서 일본 차들이 중국에서 가격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8만 위안 이에서 약 한 15만 위안 이 정도 사이, 그러니까 현대차의 주 타겟이 중국 차보다 좀 비싸고 네. 유럽 차나 일본 차보다 조금 싼 네. 이것들을 많이 팔아서 좋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한국의 주력 사업들이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화학도 또 타격을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그쪽도 그렇고. 조선이 좀 타격이 있을 거고 자동차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현대차가 중국에서 조금 좀 방심을 해가지고 라인업을 좀 고가 라인업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낮추니까 타격을 바로 본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자기네 차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값이 이제 토요타에 비슷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차로도 이제 많이 돌아버리는 게 좀 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뭐 그렇게 썩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해를 볼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피해는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같이 뭐 금리라든지 엔화 환율에 한국 경제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일부 구조조정을 좀 등한시했던 기업들은 이게 이제 타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업들이 충분히 사업 계획에 또 반영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큰 우려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국가적 차원의 우려는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저는 이게 요즘에 벌어지는 변수에 의한 타격은요. 네. 요즘에 이 군사적으로 정밀 타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네. 일본과 수출이 무역하는 분들은 직격타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의 영향은 일본과의 교역이 네. 과거처럼 이제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 사업이 주력인 분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더 크겠죠. 그럼 앞으로는 전 정부 지원이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을 정말 정밀 외과 수술 해주듯이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앞으로 세분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우리 뭐 컨퍼런스 있다 그랬죠? 네, 기획재정부와 금융경제 전문 매체 연합인포맥스에서 제4회 국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따른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11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개최가 되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